혹시 트라우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끔찍한 일을 겪고 나면 뭐 누구나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약인가? 싶기도 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거든요. 오늘은 이 트라우마에 대한 아주 깊은 오해들을 싹 걷어내고요. 세계적인 전문가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 진짜 모습이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랑 트라우마를 좀 헷갈려 하잖아요. 근데 이 둘은 정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뭐랄까 힘든 프로젝트가 끝나면 끝났다 하고 몸도 마음도 딱 놓이는 거. 그런 거죠. 근데 트라우마는요. 그게 아니에요. 상황은 이미 다 끝났는데 내 몸은 여전히 그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이죠. 바로 이 지속성, 이게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런 놀라운 통살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인 베셀 반 데어콜크 박사. 이분의 평생에 걸친 연구 덕분입니다. 모든 건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박사님이 베트남 참전용사들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니, 전쟁은 벌써 몇 년 전에 끝났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매일 밤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박사님은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과거에 이렇게 단단히 묶어두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부셔야 할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트라우마는 뭐 특별한 사람들이나 겪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인데요. 과연 그럴까요? 사실 예전에는요, PTSD, 그러니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면 보통 사람은 겪을 리 없는 엄청난 사건, 이걸 겪었을 때만 진단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전쟁이나 진짜 큰 재난 같은 거요. 근데 반데어 콜크 박사님은 이게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었는지 나중에야 깨달았다고 해요. 왜냐면요, 트라우마는 사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트라우마가 뭐 전쟁터 같은 데만 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생각이 틀렸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에서만요, 어린이 8명 중에 1명이 부모 사이의 물리적인 폭력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특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트라우마는요, 사실 가장 안전해야 할 곳, 바로 집안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를 돌봐줘야 할 사람한테 맞거나 원치 않는 일을 겪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은 처음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절대 저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엄청 흔하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도대체 어떤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는 걸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그 해답은요, 놀랍게도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의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트라우마의 진짜 정의예요. 트라우마는 나한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협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는 그 무력감 속에서 우리 몸이 그냥 얼어붙고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상태, 그 생존 반응 자체가 바로 트라우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여기 개한테 물린 아이가 있다고 해보죠. 끔찍한 일이죠, 당연히. 근데 그때 부모님이 바로 달려와서 아이를 꽉 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안전해, 이렇게 말해준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는 근본적인 믿음을 잃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 끔찍한 경험이 평생 가는 트라우마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그 끔찍한 순간에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 느낌,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뇌를 어떻게 바꿔놓는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머릿속 가장 깊숙한 곳, 그러니까 가장 원시적인 생존 본능이 꿈틀대는 것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데어 콜크 박사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쓰는데요. 바로 바퀴벌레 뇌라는 표현이에요. 좀 그렇죠? 근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바퀴벌레가 위험을 느끼면 생각하고 말고 할 겨를도 없이 바로 도망치잖아요. 딱 그런 것처럼 우리 뇌에도 오직 생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아주 원시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트라우마는요, 바로 이 잠자고 있던 바퀴벌레 뇌를 완전히 깨워버리는 스위치 같은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바퀴벌레 뇌가 우리 뇌의 운전대를 잡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이제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바로 생존. 실제 위협은 다 사라졌는데도 계속해서 위험해, 위험해 하고 사이렌을 울려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새로운 걸 배우거나 사람들과 깊이 사귀거나 아니면 그냥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 같은 당장 생존에 필요 없는 기능들은 전부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정신적인 문제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몸은요, 정말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당연히 면역 체계는 엉망이 되고 호르몬 균형도 다 깨지겠죠? 결국 트라우마는 그냥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온몸으로 번지는 아주 깊은 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트라우마가 한 개인의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현미경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럼 이제 렌즈를 싹 바꿔서 아주 넓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가 트라우마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트라우마는 절대로 개인의 나약함이나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 차별, 언제 일자리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거대한 사회적인 압박이 계속해서 개인을 짓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계속 위협받고 무력해지잖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작은 스트레스 하나도 너무나 쉽게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트라우마에 제대로 맞서는 건강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프면 누구나 병원에 갈 수 있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그리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이웃과 공동체가 있는 사회. 바로 이 세 가지가 든든한 기둥이 돼서 개인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거죠. 이게 바로 최고의 트라우마 예방책인 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데어 콜크 박사님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이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건 결국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역할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게 바로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